하루아침에 31.5% 증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중국은 선물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잠들었다 일어났더니 내 돈의 3분의 1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원인은 단 하나, 중국 정부가 게임의 룰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가격 대신 글로벌 가격을 기준으로 쓰겠다는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투기 과열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아침 1시간 거래 중단, 심하면 하루 종일 가입조차 막아버리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소송? 항의? 아무 소용 없었죠. 이게 바로 중국 시장에서 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걸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고 SNS에 항의 글을 도배했습니다. 거래소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언론도 그 누구도 투자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거래소 하나가 멋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거래소는 그저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시장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 중국 정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증거금을 올려버리죠. 어제까지 10%였던 증거금을 오늘자기 30%로 만들어버립니다. 실물로 찾아가겠다고요? 그것도 막아버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아예 실물 인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박아놨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루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오늘부터 이 규칙은 무효야, 이런 식이죠. 심한 경우엔 시장 진입을 아예 차단합니다. 거래하고 싶어도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시장 관리입니다. 투기 과연? 용서 없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사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게 중국 정부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중국식 규제가 서구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짓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개인 거래를 막아버리진 못하겠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소송도 걸릴 거고 여론도 들끓을 겁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바로 순서 정하기예요. 실물 은이 부족해지면 누구한테 먼저 줄 것인가? 이걸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1순위는 당연히 산업체입니다.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 이런 데가 최우선이죠. 왜냐고요? 은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니까요. 고용이 날아가고 수출이 막히고 GDP가 무너집니다. 2순위는 기업 수요입니다. 대기업들이 선물 계약으로 미리 확보해둔 물량이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 전체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요? 맨 뒤입니다. 당신 순서는 3개월 뒤에요.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죠. 법적으로 막진 않았으니 소송도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서구 시장도 위기가 오면 산업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개인 투자 보호보다 국경제가 우선이니까요. 중국이 보여준 건 극단적인 예시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하이 은 가격이 뉴욕보다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누군가 이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익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리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뉴욕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럼 뉴욕 가격은 올라가고 상하이 가격은 내려가면서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규제가 없어도 차익 거래자들이 알아서 가격을 평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연결돼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달러 환율이 서울과 뉴욕에서 다르면요. 1초 만에 차익 거래 주문이 들어가서 가격이 맞춰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은도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이 은 가격이 갑자기 튀면 차익 거래자들이 뛰어들어서 가격을 바로잡아야 정상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상하이와 뉴욕 사이의 은 선물 차익 거래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해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돈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떤 돈을 쓰느냐의 문제죠. 뉴욕 코맥스에서 EN 선물을 거래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미국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상하이 시장은요? 위안화를 써야 합니다. 중국 시장이니까요. 그럼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위안화는 달러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환전이 됩니다.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런던에서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달러는 돈입니다. 기축통화니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화폐죠.
그런데 위안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위안화를 해외로 가져간 것도 까다롭고 해외에서 위안화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본 통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돈의 출입국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너 지금 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해? 목적이 뭐야? 서류 내봐? 이런 식이죠. 차익 거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가격 차이가 보이는 순간 1초 안에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데 중국은 환전부터 일주일씩 걸립니다. 송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차익 거래고 뭐고 할 수가 없죠? 쓰는 돈 자체가 다르고 돈을 옮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으니 가격이 아무리 벌어져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환율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거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뉴욕 코맥스는 전통적인 선물 거래소입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3개월물, 6개월물 이런 식으로요. 만기가 되면 결제를 하거나 실물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물 시장이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상하이 금거래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가 없어요. 대신 매일매일 결제를 미루는 겁니다. 연기 결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갚을 돈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갚을 돈을 모레로 미루고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레버리지를 쓰게 하려고요.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투기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의 은거래소가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상하이 선물 거래소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 금거래소예요.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물 거래소는 주로 기관이랑 산업체들이 씁니다. 삼성전자가 은을 대량으로 사듯이 말이죠. 반면 금거래소는요. 개인 투자자들 놀이터입니다. 레버리지 100배 도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개인한테 실물 인도를 안 시켜줍니다. 규정으로 막아뒀어요. 차익 거래를 하려면 실물을 옮겨야 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은 시장을 쥐어짜는 걸까요? 금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금 투기한다고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거나 증거금을 갑자기 올리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은요? 조금만 과열 기미가 보여도 바로 칼을 빼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이 금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싸거든요. 금 1g에 10만 원이면 은 1g은 1,000원 정도입니다. 100배 차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 없는 사람도 은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이 20대 직장인이 용돈 모아서 은 투기에 뛰어듭니다. 금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은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왜냐고요? 은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산업의 핏줄이거든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은이 필요하고 전기차 만들 때 은이 필요하고 반도체 만들 때 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은값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도 올라가야 하고 그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보기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돈 벌겠다고 투기하는 바람에 국가 산업이 무너진다고? 그럼 투기를 막으면 되지. 이게 중국 정부의 논리입니다. 산업 보호가 최우선이니까요. 은 가격이 폭락할 때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경제 지표 악화로 은 가격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은 투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뉴스는 절반만 맞습니다. 경제 지표, 금리 인상, 그건 그냥 방아쇠일 뿐이에요. 진짜 총알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이 조금 흔들리겠죠? 은 가격이 1~2% 정도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거래소가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오늘부터 증거금을 20%에서 35%로 올립니다. 이게 진짜 폭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증거금이 올라 있는 겁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레버리지를 쓰던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1억 원어치 포지션을 2천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5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강제 매도됩니다.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CTA라고 부르는 컴퓨터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추세를 따라합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구나 판단하고 무조건입니다. 이유 따위 안 따집니다.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지표가 깨지면 1초 만에 매도 주문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니까 감정이 없죠.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장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 한번 하락이 시작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왜 그렇게 은의 목을 매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롱지, 롱기, 징커솔라, 지코솔라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죠?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요? 실리콘? 맞습니다. 유리?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은이에요. 은 페이스트, 실버 페이스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표면에 은을 아주 얇게 발라서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이 혈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은이냐고요? 구리를 쓰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은이기 전도성이 제일 좋거든요. 열도 잘 전달하고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은을 써야 해요. 문제는 은이 비싸다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은 페이스트 비용이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무시 못할 수준이죠. 그럼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하면 은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요. 은을 빼내는 비용이 은 가격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요? 언젠가는 회수하는 게 이득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재활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중국 정부는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폭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거의 1.5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미친 속도죠. BYD, NIO, 샤오, 엑스벽 이런 회사들이 쏟아내는 전기차가 수백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들 뭘로 만들까요? 당연히 은이 들어갑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는 은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략 10에서 15g 정도예요. 그런데 전기차는요, 5배 이상입니다. 대형 전기차는 한 대당 55g까지 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전기 신호 때문이에요.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모터로, 모터에서 제어 장치로 엄청나게 전기가 흐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 붙으면 더 심해지죠. 자율주행차는 0.001초의 지연도 용납 못합니다. 카메라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신호가 느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구리선 대신 은선을 씁니다. 은이 전기를 더 빠르게 전달하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아시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배터리는 은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배터리 셀 하나에 은이 5g 들어갑니다. 차 한 대에는 몇백 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계산해보면 차 한 대당 거의 1kg입니다. 1kg이에요.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중국이 왜 은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은값이 오르면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시장을 통제해도 결국 물리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와 금거래소 이 두 곳의 애문 재고량을 추적해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금 두 거래소에 쌓여있는 은을 다 합쳐도 1000톤이 안 됩니다. 1000톤이요.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비교해드릴게요. 5년 전만 해도 3000톤이었습니다. 3배가 줄어든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최근 속도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도 재고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거의 수직 낙하 수준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이 연간 3만 톤입니다. 중국 거래소에 있는 1000톤은 전 세계 생산량의 3%밖에 안 돼요. 한 달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시장에 은이 거의 바닥났다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만들어야 하죠. 전기차 만들어야 하죠. 반도체 공장 돌려야 하죠. 그런데 창고에 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증거금을 올리고 거래를 막고 이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물건 자체가 없으면요? 정부가 아무리 가격을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시장의 법칙은 간단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중국 정부가 막으려 해도 재고가 제로가 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게 은은 자산이 아닙니다. 산업의 혈관이죠. 그래서 가격 관리에 모든 걸 겁니다. 평소엔 조용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과열되는 순간 칼을 빼듭니다. 증거금 인상, 거래 정지, 규정 변경 뭐든지 합니다. 투자자들이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정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중국 정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하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도 없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시점이 오면 시장이 이깁니다. 언제 그 순간이 올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